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종결시키고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 약 260여 년간 일본은 평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실패의 여파도 안정을 시켰으며 농업 생산량 증가,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도 대폭 늘어났고 문화도 융성하게 된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평화와 에도 막부의 무능하고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인해 점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하급 무사들인 사무라이들과 일반 백성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유학한 승려들이 성리학을 배워오면서 그들의 정치 사상 또한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된 일본을 외치고 있었고 점차 막부보다 천황을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853년 어느 날 그러지 않아도 나날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던 에도 막부에 치명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전함들을 끌고 와 평화적으로 교역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며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는 서양 배척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사실 일본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당시 최강국이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완전 작살이 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랜 기간 쇄국 정책을 유지했던 에도 막부도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854년 미일화 친조약에 이어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1858년에 맺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심각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것이죠. 이 조약으로 인해 관세권을 박탈당해 값싼 외국의 공산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에게는 치외 법권을 줘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도 일본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무역에 대해서 일본 관원들이 간섭을 할 수도 없었을 만큼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죠. 심지어 미국이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가 몰려와 일본은 이들과도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강경파들은 막부가 천황의 허가도 없이 굴욕적 조약을 맺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죠. 그러자 일본 각지에서는 외세를 몰아내자는 운동이 더 거세졌고 막부를 타도하여 천황 중심의 정치개혁을 이루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존왕양이 운동까지 전개되기 시작했죠. 또한 과거부터 막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영주들과 그중 조슈번, 사스마번, 도사번, 희젠번 등 세력이 막강했던 번들은 본격적으로 막부의 불만을 드러냈고 거기다가 젊은 하급 무사들도 존왕양이 운동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당시 젊은 무사들은 일본도로 외국인이든 친서양 세력이든 모두 베어버리면 된다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조슈번의 무사들이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 전함에 포격을 가했다가 상대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아 작살이 나버렸고 사스마번도 영국과의 전투에서 아작이 나자 서구 열강의 상대가 안 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젠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우며 천황 중심의 개혁을 이루고 막부를 타도하자라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해버렸죠. 이 사실을 안 막부는 조슈번을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슈번이 빠르게 막부에 항복함으로써 큰 전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번들에게서 반막부 정서가 번져나갔고 외국 무역상들 때문에 일본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으며 여기저기서 폭동이 잇따랐던 것인데요. 그러자 결국엔 막부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한편 조슈번은 막부에 항복한 이후 서양 무기와 서양식으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영국으로부터 무기와 함선을 구입해 조용히 힘을 기르면서 다시 막부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슈번 혼자만의 힘으로는 막부와 친막 부영주들과 싸울 순 없었기에 1866년 비밀리에 사스마번과 손을 잡아 사초 동맹을 맺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부에서도 다시 조슈번을 정벌하러 군대를 출진시켰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된 조슈번 군대에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부의 위신은 심하게 추락했고 이제 일본인들은 막부 체제의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867년 도사번의 권유에 따라 쇼군이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천황에게 막부를 폐지하고 국가 통치권을 반납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쇼군의 선언은 형식에 불과했는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쇼군의 지위는 잃었지만 내 대신이 되어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조슈번과 사스마번 등 반란 세력은 이러한 중재안에 불만을 가졌고 그들은 막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교토로 진군해 천황에게 도쿠가와 가문을 축출하고 막부의 폐지를 선언하게 했죠. 이에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그들에 저항했고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지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요시노부는 그냥 항복하고 말았죠. 그렇게 에도 막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의 근대화의 시작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1868년 9월에 메이지 천황의 즉위식이 열렸고 조슈번과 사스마번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죠.
새로운 메이지 정부의 급한 과제는 중앙 집권화와 세소 확보, 그리고 서양 문물의 적극적인 도입이었습니다. 신정부는 에도를 도쿄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 수도로 삼았으며 1869년 7월에는 일본의 모든 영토가 천황에 반납되었고 2년 후인 1871년에는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해 영주들이 다스렸던 영지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렇게 280여 개에 달했던 번은 72개 부와 현으로 대폭 감소했고 메이지 정부에서 각각의 현에 현지사를 파견했습니다. 또한 서양 문물과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했는데 이 사절단 일행 중 한 명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죠. 아무튼 사절단의 목적은 과거 서구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과 일본 근대화를 위한 해외 견학이었는데요. 하지만 불평등 조약 재협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사절단은 학교나 공장, 의회, 정부기관과 여러 제도들을 시찰했고 일본으로 돌아와 이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공공기관과 시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식 공업기술이 도입되었고 1872년에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죠. 그리고 화폐 개혁을 실시해 엔화를 도입했으며 인력거나 마차, 양복, 구두, 벽돌 등 서양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고 건축물 역시 서양식으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전국의 소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고 여성들 역시 의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초빙해 기술, 교육, 정치,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근대식으로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의 법을 기초로 헌법을 다시 제정하였으며 나중에는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도 폐지되었죠. 하지만 급진적으로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자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메이지 유신 초반에 벌어진 많은 개혁 중에서 무사 계급의 폐지가 많은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72년 정부는 사무라이들의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었죠. 또한 과거에는 이런 사무라이들에게 정부에서 복록을 지급했는데 진록 처분을 통해 복록을 공채로 발급하기로 했고 처음엔 사무라이들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마저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사무라이들에게 지급하던 복록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1876년엔 민간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걸 금지하는 패도령을 실시했는데 당시 칼은 무기로서의 기능보다 특정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게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서서히 없애자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사가이난, 하기이난이 일어났으며 나중에는 최대이자 최후의 사무라이 반란인 세이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식 무기를 사용하던 정부군에 의해 토벌되면서 사무라이 무사 계급은 몰락하고 말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개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나라 내부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무사와 농민들의 불만도 잠재우기 위한 정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한론이란 바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이었죠.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 등 조선 정벌을 주장한 사람들은 1853년에 미국의 매튜 페리가 전함을 끌고 와 일본을 협박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전함을 끌고 가 조선을 개항시켜 무역을 하던지 아니면 군대를 보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훗날 실제로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에 했던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한 운요 사건을 일으켜 강압적이고 위협을 가해 맺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죠. 또한 일본은 천황 밑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하긴 했지만 군의 통수권자를 천황으로 정하면서 군부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는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시작, 메이지 유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본토의 병사들을 상륙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으로 일본에 항복을 권했지만 일본은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한 명령문서에 서명을 했죠. 미국이 내놓은 최후의 수단은 바로 리틀보이와 팻맨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는 세계 최초로 실험용이 아닌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핵무기이자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도시에 투하된 최초의 핵무기이죠.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 리틀보이를 실은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마침내 일본의 히로시마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히로시마의 연료 배급 통제조합에서 일하던 노무라 에이조는 8시에 출근에 조례를 하고 나서 서류를 가지러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갔죠. 그가 지하창고로 내려간 직후인 8시 15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의 상공 약 570m 위치에서 폭발했죠. 이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온 도시를 밝혔고 이 빛으로 인해 실명한 사람도 있었으며 손으로 빛을 가리니 손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리틀보이가 터진 곳의 온도는 약 4000도에 달했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라고 하니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운 열이 히로시마의 모든 걸 증발시켜버렸죠.
그리고 강력한 열선이 발산되면서 물체가 타들어간 검은 흔적이 남았는데 이를 원폭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원폭 그림자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은행 계단에 앉아 은행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흔적이죠. 그렇게 노무라의 동료들 36명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고 지하창고에 들어가 운 좋게 살아남은 노무라는 원폭 생존자 중 폭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열 외에도 엄청난 충격파가 반경 2km 내 모든 곳에 가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중상을 입었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이 히로시마를 완벽에 가깝게 파괴해버렸죠. 또한 폭발로 인해 뜨거워진 대기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상승했고 이 때문에 아랫부분은 잠깐 동안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진공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찬 공기들이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발생한 화재의 불을 끌어당겼고 무지막지한 화염 폭풍이 히로시마를 뒤덮어버렸죠. 그리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폭풍으로 날아와 사람들의 몸에 박혀버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괴로워했으며 살가죽에 멍이 들어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고 말았고 엄청난 고열로 인해 살이 녹아내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마저 녹아 녹은 피부에 그대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높은 열로 인해 기온이 치솟자 대기가 지극히 건조해졌고 이에 사방에서는 생존자들의 절규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물을 찾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어우러져 지옥 그 자체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엄청난 연기와 재가 하늘을 뒤덮어 온 사방이 밤처럼 어두워졌죠. 그렇게 리틀보이가 터진 지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는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방사능 비였지만 사람들은 너무 건조해진 대기 탓에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었고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이 검은 비를 입을 벌려 받아 먹고 있었죠. 리틀보이가 터진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방사능에 노출된 증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코와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죠. 그리고 입에서는 쇠맛이 났고 토할 것 같이 엄청나게 메스꺼움도 느꼈습니다. 심한 사람은 백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폭발로 인해 히로시마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 90%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생존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로시마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미 라디오나 군대의 통신수단은 모두 두절된 상태였고 군대에서만 어렴풋이 히로시마가 공격을 당한 것 같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근처에 있던 군부대에서는 히로시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얼른 비행기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근처에 도착한 비행기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늘에는 까만 연기 구름이 히로시마를 뒤덮고 있었고 어렴풋이 보이는 도시는 전체가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은 더욱더 참혹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8월의 무더위 때문에 순식간에 시신들이 부패하자 이는 히로시마 전체에 엄청난 파리와 구더기를 들끓게 했죠. 또한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나 이곳을 정리하러 온 일본 군인들 역시 방사능에 노출되어 머리털이 빠지거나 메스꺼움을 느꼈고 심한 설사와 피를 토하는 등 건강했던 그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리틀보이를 투하했던 에놀라 게이 폭격기는 투하하자마자 그곳으로부터 전속력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죠. 폭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전거리에 들어서자 폭발 현장을 보기 위해 비행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버섯구름과 그 밑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히로시마가 보였죠. 하지만 버섯구름과 검은 연기들이 점점 확산되는 걸 본 대원들은 다시 전속력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격기에 타고 있던 밥 캐런의 증언에 따르면 히로시마에서 무려 667km나 떨어진 지점에서도 버섯구름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667km면 히로시마에서 대략 인천까지의 거리인데 그곳에서도 리틀보이가 만든 버섯구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전 히로시마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일본 항공기 조종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일본 군부가 보인 반응은 현실 부정이었죠. 폭탄에 대해 잘 모르는 조종수마저도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뭔가 특별한 폭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본의 물리학자 니시나 요시오 박사가 현장을 조사한 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이 분명하다는 보고까지 했지만 일본의 대본령은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가 단 한 방에 사라져버릴 정도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항복에 대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벙벙한 상태로 그럴 리가 없다며 여전히 미국에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일본도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트루먼 대통령의 공식 성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다급해졌는데요. 천황제를 유지한다는 조건만 붙이고 항복하자고 주장하는 화평파와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해도 무장해제와 전범재판은 일본이 직접 할 것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항복한다는 강경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선언은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본 내의 상황을 모르던 미국은 일본이 별 반응이 없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투하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시된 최종 점검 때 폭격기 복스카의 예비 연료 펌프가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작전 계획대로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연료량은 되었지만 매우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수리를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원자폭탄 팬맨을 탑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작전을 속행하기로 마음먹었죠. 마침내 1945년 8월 9일 오전 2시경 폭격기 복스카는 일본의 고쿠라를 행해 출격했습니다. 복스카가 고쿠라 상공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무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전날 미군 폭격기가 인근에 있던 제철소를 폭격했던 덕에 까만 연기가 하늘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복스카는 폭탄 투하를 위해 3번이나 고쿠라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 지점을 찾았지만 둘러싸인 안개와 연기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고 이곳에서 무려 50분이나 되는 시간을 지체한 채 결국 나가사키로 향하게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복스카는 나가사키 상공에 도착했지만 이곳마저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가사키에도 팬맨을 투하하지 못한다면 복귀하는 도중에 팬맨의 무게 때문에 연료가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결국 팬맨을 바다에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연료가 떨어져 같이 바다에 수장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투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결국 팬맨은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목표 지점에서 3km나 벗어난 곳에 투하가 되었고 히로시마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빛과 열 그리고 굉음을 내뿜으며 폭발했습니다. 사실 팬맨은 리틀보이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이었지만 피해 규모는 나가사키가 히로시마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었죠. 그 이유는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히로시마와 달리 나가사키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지형도 산지 지형이라 산과 계곡들이 막아준 덕택의 폭탄의 위력이 반감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기상 상황과 연료가 다 떨어져 가던 급박한 상황에 정확한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하지 못한 것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렇지만 나가사키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발의 폭탄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윗대가리들이 서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싸울 때 나가사키에 떨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폭탄이 결국 터져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었죠. 한편 복스카는 고쿠라 상공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연료를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래 복귀 장소인 티니안으로 갈 수 없다 판단한 기장척 스위니는 오키나와로 가서 비상 착륙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오키나와에 도착한 복스카는 착륙하려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에 엔진 한쪽이 연료 부족으로 꺼져버렸고 활주하는 도중에 나머지 엔진 하나가 더 꺼졌다고 하니 오키나와까지 도착해 무사히 착륙한 것이 정말 기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자폭탄 2방을 연달아 맞은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한 발밖에 없는 줄 알았던 원자폭탄이 연달아 또 터지자 다음 차례는 교토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8월 14일 밤늦게 연설을 녹음했고 다음 날인 8월 15일 정오에 방송을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폭탄으로 인해 총 25만에서 30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리틀보이는 모든 핵무기의 위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죠. 태평양 전쟁은 이 두 방의 원폭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여태껏 보지 못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는 인류 멸망에 대한 위기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일이지만 핵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이 연이은 패배를 당하던 시절 연합군에서는 일본에 항복할 기회를 줬지만 일본 제국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마침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얻어맞고 나서야 항복을 선언했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모든 한국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문득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그때까지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제는 많은 아시아 국가를 침공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의 빈곤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들을 그곳으로 이민 보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외로 넘어간 일본인들의 숫자만 2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의 수는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일본 현지에서 가난 때문에 생계의 곤란을 겪던 사람들로 식민지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건너온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들은 일본 현지에 있을 때 자신들도 하층민이었으면서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한국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국주의에 협조하던 일본 대기업들의 회사원과 그 가족들도 조선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인들의 경우 1910년대까지는 거의 상인들과 대기업 사원,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반 농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많이 넘어왔죠. 특히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공하던 시절에는 일제가 자신들이 빼앗은 조선의 땅에 정착하는 자국민들에게는 무료나 헐값으로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본국을 떠나 식민지로 정착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땅은 1911년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및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었죠. 이들 중 초기에 넘어온 일부는 조선에서 큰 상인이나 지주가 되어 많은 이득을 봤지만 1930년대에 넘어온 일본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으로 넘어올 시기에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와 있던 일본인들끼리 대부분의 이권을 나눠먹은 후였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이들은 소상공인 정도에 그치며 주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죠. 문제는 당시 일본 제국은 서양을 본따 식민지를 만들 생각만 했지 그 식민지에 정착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영토를 점령만 했을 뿐 식민지의 질서 정리와 통치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그곳에 정착했던 일본인들은 본국과 단절되다시피 했고 행정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죠. 때문에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하고 일제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계속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무단으로 땅을 점거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땅이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신한공사 등의 기관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로 돌아갔죠. 그래서 1950에서 6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때 몰수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제가 식민지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일본인들이 급하게 한국을 떠나느라 남겨두고 간 것들은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의 경우 그냥 방치되거나 6.25 전쟁을 겪는 중에 대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하네요.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당연히 일본으로 귀환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일본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자력으로 일본에 복귀해야만 했죠. 그나마 운 좋게 미군이 제공하는 송환선에 탄 사람들은 미군이 귀환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그 와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본 한국인들이 그 재산들은 모두 우리를 착취해 얻은 것들인데 어딜 함부로 가져가느냐. 그걸 다 가지고 가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라며 반발하자 미군 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인 재산은 최대 1000엔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재산도 일정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 푼의 재산이라도 더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밀항선을 타고 귀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울분을 참지 못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집단 폭행하거나 그들의 돈을 뜯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본인들이 탄 밀수선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해적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 있던 일본인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미군의 보호 아래 안전히 철수한 남한 지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소련군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수천 명의 일본인이 영양실조나 감염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참다 못해 38선을 넘어 탈출한 사람들도 귀환하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남한의 경우 치안이 유지되는 도시나 행정 소재지에 있던 일본인들은 비교적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지만 시골에 있던 일본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인들을 착취하던 지주와 그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한국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지방의 보복이 가장 심했다고 하네요.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도 많았고 아예 본적을 한국으로 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패전 후 철수하게 되면서 그 마을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본적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곳이 되었죠. 부리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 마을은 국내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출연한 그 마을 출신 노인이 말하길 자신들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으로 강제로 귀국할 당시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훗날 자신들의 고향인 그 마을 또한 조선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땅과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끝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실직하거나 운 좋게 직업을 잃지 않더라도 승진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꾸준히를 하거나 살림살이를 헐값에 파는 등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어차피 본토도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데다 그곳에 별다른 기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느끼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으로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때문에 YMCA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열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강 신청을 하려는 일본인들이 넘쳐나 정원이 초과되면서 반을 더 늘려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당했다가 목숨을 건진 한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해지자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점점 심해졌는데요. 때마침 미군정에서도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본토로 모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남고 싶어 했던 이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들의 사정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고 하죠. 귀환한 일본인들은 생활 터전을 잡기까지는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당시 일본의 형편도 영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본토의 일본인들 역시 자신들의 생활도 힘든 판에 너희들까지 먹여 살려야겠냐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식민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천벌을 받는 거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광복 후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